예, 저는 전체적으로 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부탁받은 발표 내용은 지금 30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오늘 필요하신 부분과 현재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문제는 아마 토론을 해주실 성경 박사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뭐 얘기인즉슨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 정부 간의 여러 가지 화해 협력 정책이 있을 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남북 정부가 서로 굉장히 강하게 나갈 때는 남북관계 좋지 않다. 이게 하나의 경향이면 두 번째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간에 남북관계는 그것과 관계없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컨대 저희가 김대중 정부 때 흑백 정책을 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그때 서해 교수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갈등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남북관계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 용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가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좀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했던 거는 이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할까. 사실 제가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새로운 얘기를 하기 힘들고 또 지금에 있어서의 상황도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지난 30년, 한 35년 동안에 연표를 한번 계속 훑어봤습니다. 3주 정도 걸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발표문에는 제가 한 거에 한 20분의 1 정도의 내용만 지금 집어넣었고요. 뽑아놓은 거 좀 엄청나게 뽑아놨는데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분석은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서 몇 가지는 정말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뽑은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 한미 연합훈련하고 대북 전달하고 유엔 제재 이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을 쭉 보면서 북한이 남북 간의 관계와 관계없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던 게 이 세 가지 이슈였던 것 같아요. 다른 이슈도 있긴 했는데 남북간 굉장히 좋게 가다가도 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름이 팀 스피릿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팀 스피릿 훈련으로 왔었고요. 원래 6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닉슨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서 그때 한미연합훈련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걸 오래 못 갔고요. 70년대 후반에 카터 행정부에서 주한미 지상군 철수를 한다 그러면서 팀 스피릿 훈련을 시작을 했고 요게 중간중간에 남북관계 좋을 때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잠깐씩 중단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제일 피크 포인트가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그 합의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하고 프레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이건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북한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0년에 가면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북한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 개성에서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거는 겉으로는 풍선 문제입니다. 풍선 날리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최근에 오면서 특히 이게 좀 심해진 게 뭐냐면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강한 목소리는 최선희 외상이나 아니면 김여정 씨라고 하는 그 동생을 통해서 나오고요. 김정은을 통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할이 다른 걸 수도 있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하고 비슷하게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내부의 사회적인 세대 간 갈등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했던 조사에서도 그게 나온 게 있는데 북한에 이제 장마당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하면서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서 북한은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난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세대들은 또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사이에서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의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냐,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 사람들 안정시킬 수 있는 뭔가의 목소리를 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지금 요 세 가지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들어온 정부가 아까 교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그 군사분계선에서 북으로 비방 방송을 끄니까 북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화답을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가면 또 다시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제재 문제는 이걸 이제 2019년에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깨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이 문제였죠.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도 목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역사 그게 있거든요. 카텐 정부 때 대통령은 주한미 지상군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데 대통령의 군사고문들은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나가도 북한이 남침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 밑에 미국의 군부를 바치고 있는 미국의 군인들은 이거 가지고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카토가 졌죠. 물론 카토가 지는 데는 그 시기에 이란에서의 호메이니 혁명이 있었고 니카라과의 산다니스타 혁명이 있었고 소비에트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카토가 그거를 오히려 군부 목표를 받아들이면서 한 거지만 어디에나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역시 똑같은 상황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30년간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하지 않는 건 미사일 발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북한의 무기가 돼버렸어요. 미사일 발사 문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인공위성을 쏘는 수준까지 가면서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 됐고 또 하나 지금 제일 사실 무서운 미사일 중에 하나 SLB입니다. 이게 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 실험을 지금 북한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다른 변수가 됐고요. 30년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입니다. 그 30년에 제가 이 연표를 쭉 보니까요, 정말 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남북 관계에서 너무나 소중한 지역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북한이 승인하지 않았겠지만 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성당을 하나 못 세웠을까? 이 30년의 기간 동안. 중요한 저희가 모든 종교인의 만남까지 해서 모든 만남이 개성공단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성공단 금강산이 갖는 의미는 만남의 장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군사분계선을 북쪽으로 10km 이상을 올렸어요.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거기 있는 군인들이 철수를 했거든요. 북쪽 군인들이. 그리고 금강산이 열렸을 때 나중에 현대 아산 쪽에다가 명사심리로 해가지고 원산까지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제가 사실 김정일이 원산까지 명사심리에서 열어주겠다라고 도장을 찍어서 현대 아산에 준 문서를 내가 봤어요. 김정일 죽기 전입니다. 김정일이 2011년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닫은 거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저희가 만남의 장소를 잃었구나. 사실 남과 북이 지금 만날 때 계속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서 만날까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이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초청해서 뭐 방문하겠다 했다 안 했죠. 김정은도 하겠다 했다 안 했습니다. 결국 만나는 걸 이제 파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만날 장소가 없어요. 못 옵니다. 여기 겁나서 못 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닫았는가? 근데 이 얘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찾다 보니까 2019년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가 없이 재계하러 이사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물론 상황이 또 변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새로운 장소를 할 것인데 북한이 이게 실패한 케이스가 꼭 남한하고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기억해 보시면 신의주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사업가를 신의주 쪽에 단장으로 해가지고 열었던 적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의 기업가를 단장으로 한 사람을 부패 혐의로 체포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신의주를 연 게 다시 폐기가 됐습니다. 이거 사실 중국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북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실패를 해오는 경험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은 선봉도 처음에 일본을 보고 열었다가 일본이 안 되니까 낮은 선봉에다가 뭐 들리는 얘기는 거기다가 이 도박장을 열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하다가 이것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또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개성공단 금강산의 경험들을 어떻게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이걸 하나의 기회 요소는 됩니다. 식량 지원, 재난 지원은 북한의 재난이 매년 일어납니다. 북한이 사실은 경제 상황이 아까 교구장님 말씀하신 이 제2의 고난의 행군 때를 지나서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수해라는 게 북한에서 끊임없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인데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시다는 게 이제 러시아 파병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베트남 파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베트남 파병한 게 이 50년, 60년 전이죠. 그리고 50년 전에 남베트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 베트남 파병이라는 게 과연 정의로운 파병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저희가 이제 팩트 중에 하나는 그 파병을 통해서 한국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의롭게 돈을 번 것이냐 떳떳한 것이냐 고민해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돈을 번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돈을 번 것이 대충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입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는 게 71년, 72년입니다. 근데 이게 71년 대통령 선거하고 72년 유신 선포를 할 때 박정희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대중적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그런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이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한 것도요.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았는가를 정식으로 알려준 건 75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조항들의 합의를 하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양국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그 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미국 내에서는 그 70년에 알려지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러시아 파병이라는 게 북한 내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신문 칼럼을 썼는데 사실 제일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18년, 19년은 한국 정부를 통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러시아를 통해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사실 자기가 목표했던 건 자기가 대통령 되고 4개월 내에 러시아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 끝내겠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걸 끝내고 나서 북한에 접근을 하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가고 한국을 제껴버린다. 이게 이제 94년에 제네바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다가 병수를 지어준다고 할 때 김영삼 정부에서 그걸 반대했거든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때 있었던 게
이제 박홍 총장께서 주사파 말씀을 하시고 좋은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끝까지 제네바 이 합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김정일하고 협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소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제일 좀 두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칼럼을 쓴 것처럼 이제 북한이 학습 효과를 얻는 거죠. 아 이게 한국을 통하지 않아도 러시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구나. 또 한 번 제가 좀 무서웠던 거는 작년 초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김정은이 일본 수상한테 조전을 보냈어요. 아 이게 자 이런 이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좀 유감의 뜻을 보한다 조전을 보냈는데 거기에 존경하는 일본 수상 각하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유일하게 공통점이 고등학교 교과서의 반일 문제 이게 유일하게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작년 초에 김정은 이름으로 왔는데 존경하는 뭐 일본 수상 각하 이렇게 보내면서 그 조전이 동일한 내용이 노동신문의 일면에 그대로 실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호지? 어떤 시그널을 일본 정부에 준 거지? 그러고서는 딱 한 달 있다가 일본의 유명한 잡지에 일본 수상의 북한 방문 얘기가 났습니다. 물론 방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러시아 쪽에 파병을 하면서 일본을 통해서 뭔가 하려던 걸 좀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아베 총리는 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얻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약간 일본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종교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민족 관련 종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제가 이 연표를 보면서 중요하게 봤던 게 탈북자 문제 중에 기획 탈북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탈북했던 경우 이게 북한 쪽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반응을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 이제 뭐 거의 제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하고 북중 관계가 반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북중 관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또는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북중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유 부장님께서 아까 미사 때 강론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혐오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 탈북자에 대한 혐오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혐오입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한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남북 관계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왜 이런 혐오가 그것도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람의 입에서까지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나중에 한국의 대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이제 제 뒤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중국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이 바티칸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북한의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중국 교회와의 연결의 가능성도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호사님 발표하고도 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과 김정은 아버지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북이 받았던 시그널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또 하다 보니까 저도 20분이 다 된 것 같네요. 근데 대체로 최근에 보면 북한의 이 핵심 권력에서 대남 쪽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북한의 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교체율이 54%가 굉장히 높습니다. 4년 동안에 54%가 교체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대외 사업하고 대남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의 중앙위원으로 거의 선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최선희 씨인데 이 양반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김여정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때도 그 직전에 이 만남 틀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최선희 씨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선희의 발언은 북한 내의 9세대를 향한 발언이고 김정은의 발언은 신세대를 향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대외적 발언이 아니고 사실 미국과 북한이 한다고 할 때 북한 내의 9세대들이나 북한 군부가 얼마나 불안할까. 이 불안함을 어떤 방식으로 북한 내부에서 씻어주려고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그 북한에서의 보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한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남조선 얘기 안 쓰고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하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아이덴티티 얘기를 하면서 조선에서 남한, 한국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정을 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용어 사용에 어떠한 변화를 주느냐를 좀 가지고 관심 갖고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게 최근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선생님께서 뒷부분에 잘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